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안녕하세요, 장연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가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책 읽으러 가는 길인지. 네, 국회 책마당의 책 내비게이션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해진 책과의 관계에 친근해진 시선을 더해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진 씨 기쁜 거 맞죠? 기뻐요. 이게 더 안 기뻐 보이죠? 기뻐요. 말 많이 걸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렇죠. 적당히 걸겠습니다. 네네. 여름하면 역시 휴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휴가철을 맞아서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이번에 휴가를 무인도로 떠나게 된다면 네.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를 쓰는 시간 책. 그거 한 거이면 충분합니다. 센스 있어요. 기록해야 되니까요. 네. 제가 보기가 보기를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1번 물, 2번 칼, 그리고 3번 라이터, 4번은 친구입니다. 와. 골라보시죠. 와. 일단 저는 이게 휴가로 무인도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로 무인도를 갈 지경이니까 사람은 피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 친구는 제외하고. 예리해요. 그리고 칼이랑 라이터는 뭔가 너무 도구적이야. 쓸모가 너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물을 잘 못 먹어서 휴가에는 또 물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아, 이 정도로 심리 테스트를 분석적으로 한다고요? 와, 근데 네. 진짜 네. 수능 시험 보듯이 그쵸? 이 문제 저는 휴가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 그냥 무인도에 필요한 것들 이것만 기억했는데 휴가까지 생각하셨네. 아, 저는 휴가여도 그렇고 휴가가 아니어도 그렇고 정확하게 친구. 네. 진짜? 사람이 있어야지 어쨌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번 물을 고른 분들은요. 현실성과 생존 본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무엇보다 맞는 것 기본적인 안정과 생존을 중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켜내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리 씨는 친구를 골랐잖아요. 네네. 관계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을 맞아요.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뭐예요, 칼은? 예원 씨가 칼이죠? 아니에요? 아, 저 칼이었어요? 칼은 그 준비성과 계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문제에 좀 미리 대비하는 유형이고요. 라이터를 고른 분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관계 이런 거 중요시하니까. 그렇죠. 저는 가서 물을 조금 덜 먹더라도 친구랑 재밌게 있는 거를 좋아해서. 물을 덜 먹더라도 친구랑 수다 떠는 걸 또 좋아하시니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꿈꾸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잠시 이 심리 테스트하고 보니까 무인도로 여행을 떠나본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지만 당장 떠나기 어렵다면 책을 한번 펼쳐보시는 거 어떨까요? 책이 또 다른 여행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의 주인공 누구일지 힌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분은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국가폭력 재심 사건과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 등 다양한 공익 인권 사건을 맡아온 인권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회에 입성한 지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례 승계를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또 제 이름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또 그 전에는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정책 업무 좀 주력하고자 활동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변호사 시절에는 한 사람의 일을 좀 해결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제도와 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좀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 속에 사실 답이 다 들어있는 그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네. 진행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누군가를 대변하는 일 자체가 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일정 정도 공익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공익사건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대변하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익적인 사건들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렇게 법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문제가 생긴 것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좀 사회의 변화 발전에 법으로서 좀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사람의 어떤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좀 더 신장시키는 것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와 가장 직접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익적인 사건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때도 일이 적은 변호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틈틈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했던 그 공익적 사건들에서 아주 큰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데 네. 이 머릿결 관리는 어떻게 해요? 머릿결이 정말 찰랑찰랑하시네요. 예, 아유, 오늘 방송국에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이 근데 이력이 네. 굉장히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총선 도전이 2004년. 20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 건데, 이때 당시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보통은 이제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시는데 저는 정치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다시 정치인이 된 좀 이제 그런 특이한 경로를 밟았는데요. 20대 시절에는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정말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청년 정치를 해보겠다고 출마를 했었고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당선이 안 됐던 것이 저의 삶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인으로 변호사로 이렇게 또 열심히 지내다가 다시 결국에는 이 공간에 오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네. 책을 읽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또 바빠 현대 사회에서는 더 힘든데 근데 이렇게 바쁜 변호사로서 또 바쁜 국회의원으로서도 독서를 계속 해나가시는 데에는 좀 책이 나한테 좀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의원님께 책은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해요. 이게 참 이 질문이 정말 저에게 오히려 가장 많이 머물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책은 인생의 동반자? 예, 친구이자 동반자인 것 같고요. 어떤 해답을 뚜렷하게 얻어가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책은 오히려 화두를 많이 던져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동반자라고 표현할 정도면 책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오늘 물론이죠. 가져오신, 그냥 그럼요, 절친이죠. 장난 아니죠, 진짜. 책은 절친? 네. 그게 더 정확해요. 오늘 가져오신 책 한 권 어떤 책인가요? 네. 고민을 잠깐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이렇게 탁 떠올랐던 책은 바로 이 시타르타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타르타를 돌아보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면서 3번을 읽은 셈인데요. 읽을 때마다 정말 그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20대 시절에는 네. 그때 저한테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은 그 시타르타의 방황. 저는 그냥 10대 때부터 인간이 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의 시공간에 비해서 찰나 같은 인간의 삶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뭔가 역사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20대 좀 초반에 대학 가서도 마주했던 책이 시타르타였고 그 시타르타가 겪었던 정말 그 지독한 방황이 그 당시 제가 겪었던 어떤
방황과 굉장히 좀 닮아 있어서 그게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대학생 때 처음 읽었어요. 네. 취업 준비생일 때 읽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읽고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맨날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쓸모없어 보이고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진리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나 이런 이제 힘든 과정들이 다 내가 나로 살 수 있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힘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 책이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이제 문학 도서 중에 한 권이 시타르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이 책에서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에디터님을 펑펑 울게 만든 이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헤르만 헤세가 1922년도에 쓴 대표작입니다. 주인공 시타르타가 수행자로도 살고 또 상인으로도 살고 뱃사공으로도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이제 경험하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의원님의 삶과도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20대를 지나서 그때는 이제 제 삶의 목적이 나름 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20대 초반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제 그 사회의 현실들을 알게 되면서 진리가 산속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이제 사회참여 활동을 하게 되었었죠. 그러고 나니까 30대가 되는 게 너무 행복했던, 나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30대 중반에는 그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공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인생 행로를 좀 바꾸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열리먼 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 이제 책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맨 책 앞에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구절이 저의 심장을 때리면서 그거 한동안 제가 프로필 사진에도 썼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이게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존재의 본질을 정말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읽을 때마다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예전에 봤으면 무조건 이 시타르타의 시선에서 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묘하게 이제 아버지의 시선이 제가 또 지금 와이프가 지금 8개월째 아이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시선에서 이걸 좀 읽게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존경받는 브라만의 아들이었고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대목을 기리 씨가 읽어주시죠. 아버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내일 아버님의 집을 떠나 고행자들 무리로 가는 것을 제가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시타르타야, 아버지가 말하였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시타르타야, 넌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넌 아비의 말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냐? 시타르타는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자기 곁이나 고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시타르타가 이미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께서 참 이 정도 얘기했으면 들을 법도 한데 끝까지 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까지 떠나려고 했던 것 같을까요? 그게 참 이 책에 나오는 고빈다하고 굉장히 비교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고빈다는 그 친구로서 너무나 사랑했던 시타르타가 가자고 하니까 함께 그 수행의 길로 나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여정들 속에 늘 항상 이 시타르타에게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타르타의 천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브라만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강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가 주는 답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자아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자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있었고, 자신이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어떤 존재적 특성, 성격 이런 게 반영되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사실 이 장면은 그 시타르타의 결심도 인상적이지만 결국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인상적이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도 좀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제 상대의 뜻을 좀 존중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잠깐 한숨을 쉬신 것 같은데.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본령이 또 그런 타협과 협의의 과정이고 또 그것을 그래서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사명이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똑같은 사회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분석을 하고 또 서로 다른 해법을 내고 이걸 과연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가 저도 늘 고민인데 이번에 읽을 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저는 그 바수데바, 바수데바였습니다. 그 시타르타가 자기가 겪었던 모든 그 고통, 특히 아들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픔까지도 이 바수데바에게 정말 모든 것을 밑바닥까지 다 겸허하고 솔직하게 쏟아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누군가를 아무런 편견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수용하는 그 자세만으로도 본인이 일종의 어떤 치유를 해 나가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뭐 그게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는 저희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 좀 이런 바수데바와 같은 포용력과 소용력을 좀 가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바수데바는 처음에 시타르타가 하찮게 여겼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범인이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어떤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무한한 어떤 그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 관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 모습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그래서 그 성자는 그 범임 속에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있다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난 시타르타는 이제 사문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단식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자신을 비워내기 위한 고행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타르타가 누구보다 뛰어난 수행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갈증을 좀 느끼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는 자신의 자아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와 수천 가지의 낯선 형체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으며 짐승이 되고 썩은 고기가 되고 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번 깨어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해가 비추거나 달이 비추었다. 그는 다시 자아로 돌아와 있었으며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발버둥치고 있었으며 갈증을 느꼈으며 그 갈증을 극복하였으며 또다시 새로운 갈증을 느꼈다. 네, 의원님은 이 대목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20대 때 느꼈다는 어떤 인간 존재의 어떤 허무함? 이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압축적으로 표현된 압권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그 어떤 이 굴레를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어떤 존재적 본질을 너무나 감명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어서 저도 굉장히 소중하게 잘 보았습니다. 네. 이 시타르타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정말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냐 이런 고민을 끝없이 하면서 이 스승 고타마를 만나버렸습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 근데 이 고타마 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삶 속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네, 이후 시타르타는 수행자의 삶을 떠나서 세속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말라를 만나서 사랑을 배우고 또 상인 카마스와미 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큰 부를 쌓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치와 향락에 을 즐기게 되고 또 도박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수행자 시절에는 멀리 했었던 욕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과 돈 그리고 욕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원님은 이 시기의 시타르타를 어떻게 보시나요? 편중된 어떤 극단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때 완전한 그 세속적인 삶에 또 자신을 모두 다 정말 내동댕이 치다시피 던져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변증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큰 깨달음의 시타르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빈다처럼 이 시기를 보내지 않았다면 시타르타가 과연 그런 경지까지 그 바수데바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너른 강과 같은 그런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타르타는 길고 긴 정말 많은 길을 네. 돌아와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건가요? 그 말미 부분에 그 나오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강은 그냥 한눈에 보면 그 자체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강은 사실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비가 또 산을 타고 내려와서 강물이 되고 다시 그 거대한 바다로 흘러갈 때까지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고 그 강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섞여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 모든 것이 다 이제 흡수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다양한 삼라만상,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삶. 그걸 이제 여기서는 네, 그리고 완전성 또는 삶의 통일성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시타르타가 바수데바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강물을 보면서 삶의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지향해야 될 방향, 삶의 본질도 결국에 그 너무나 다른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강물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 아이의 삶, 소년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 이 모든 것이 달라도 그 각각이 다 그 매 순간에 온전하다는 것. 그 강물의 하나의 뭐 구성이면 구성이고 그 강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움 속에 있다는 것.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한 번의 답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길을 돌아가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에 시타르타는 그 바수데바뿐만이 아니라 저 강도, 새도 모든 것이 나에게 스승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비슷한 아주 짧은 경험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찻집에 앉아 있었는데 길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손을 내밀면 너무나 그 뭐랄까 서로 간에 반갑게 마음을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이상한 그 연대감이 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끝없는 어떤 연민과 사랑, 이것이 또 이 책에서 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좀 가장 공감됐던 부분을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어떤 강의 존재, 또 수용의 존재와 관련된 구절인데요. 너무나 좋은 구절이 많아서 이게 참 고심이. 여기 지금 메모가 한가득입니다. 형광펜으로. 이 책보다 더 많습니다. 책의 활자보다.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타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듣는 일에만 몰입해서 들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내면으로 빨아들였다. 비로소 듣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다. 이제는 그 많은 소리가 구분되지 않았다. 이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고
서로 얽히고 수천 번 뒤엉킨 뒤 하나가 되었다. 모든 소리, 모든 목표, 모든 그리움,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선과 악, 이 모두가 한데 합쳐진 것이 세상이었다. 이 모두가 합쳐진 것이 사건의 강이자 삶의 음악이었다. 이주희 의원님과 함께 시타르타 읽어봤습니다. 누군가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마 너무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셔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맡고 있는 이제 대변인 일 열심히 하면서 이 당과 우리 국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하고 싶고요. 지금은 국회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굉장히 지금 보람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잘 쓰이고자 한 저의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정말 국민께 필요한 그런 일을 하는데 남은 의정 활동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 이 책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40대가 아니라 또 50대 때 한참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읽다 보면 이 짧은 책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모든 분들께서 그 각자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너무나 무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인생의 어떤 궁극을 또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한 번쯤은 이 책을 부담 없이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학구열이 뜨거운 동네에 왔습니다. 목동 대단지 아파트가 신정동까지도 이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교육열 높은 동네에 책방이 빠질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이론과 시험 정보를 집어넣느라 딱딱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을 주민들에게는 감성 한 스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정동 주택가에 문을 연 작은 책방은 문학과 행운이 담긴 메시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행운에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책방에서 멀어졌던 감성을 되살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이 하늘색 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책방지기님이. 여기 칠판 앞에 글씨들이 써져 있는데요. 이제야 언니에게라는 책의 글귀를 딴 책의 한 소절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드는 글인 것 같은데요. 안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좀 소박하고 작지만 알차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한 장씩 뜯어서 행운을 간직하는 행운 스티커인가 봐요. 되게 귀엽다. 이렇게. 이런 행운 스티커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사랑스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책방지기님을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방지기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늘색 문도 너무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디자인은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여기 페인트부터 조명, 문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직접 해가서 이제 디자인한 공간입니다. 디자인을 원래 좋아하세요? 아니면 혹시 뭐 전공을 하신 거예요? 대학교 때 전공을 산업 디자인으로 해서 조금 공간을 잘 꾸미고 있습니다. 전공하고 지금 이게 책방이 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그 디자인 쪽 전공을 하셨다가 이렇게 책방을 운영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책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주변에 잔뜩 있던 게 책이었고, 그래서 책이 좋아해서 시작했다가 동네 작은 책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취미가 취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방지기에 대한 로망이 좀 생겼어요. 서른이랑 퇴사가 좀 겹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책방을 해야겠다.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 앞에 이런 글귀들이 써져 있거든요. 이것도 직접 다 쓰신 거죠? 제가 읽어보고 문장이나 아니면 중요했던 뭐 내용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가 읽고 느낀 코멘트 이런 거 작성해서 책 추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SNS로도 홍보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저 동생이랑 같이 SNS 운영하면서 이제 책방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니분하고 동생분이 아무래도 같이 운영하는 책방들은 취향이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취향이 둘이 너무 달라서 처음 그 컨셉으로 시작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각자 취향으로 녹여낸 것도 있고, 그리고 글씨체도 좀 달라요. 그래서 누구의 취향인지 맞춰가면서 읽는 재미도 또 저희 책방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책은 주로 어떠한 장르의 책일까요? 저는 원래는 그런 자기계발서만 읽다가 이제는 문학으로 빠져서 소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재미나고 조금 내용 있는 좀 그런 소설을 좀 읽는 편이고, 동생은 또 이제 살면서 좀 겪는 뭐 희노애락 이런 거 관련된 에세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매월 네. 탑 10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 순으로 저렇게 탑 10이 저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5개만 올려놓는 편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탑 10이 사실 판매량 순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희 책방지 왔을 때 추천하는 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대로 좀 팔리는 편이라서 저희가 저희의 그 취향이 좀 담긴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을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좀 많이 팔리고 추천하실 때 바로바로 사가시는 책이 요 아홉수 과외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한 3번 이상 읽은 책이에요. 가장 연약한 얘기만 모았는데 연약하지만 강하고 내용이 재밌어서 저희가 코멘트를 읽고 많이들 사가시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라고 여기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용기를 주고 있는 책인가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늘 무언가 하고 있고, 외로움을 잘 타지만 혼자 있고 싶다. 책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재미 붙일 때도 많이들 읽으시거든요. 짧은 단편이기도 하고 그만큼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어서 제가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처음 입문하고 싶다 할 때도 많이들 읽으셔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정동에서 이제 책방 운영을 하시는 건데, 책방뚝이라는 이름도 독특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살면서 힘들다가 꼭 찾게 되는 게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책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삐뚤게 보기도 하다가 저희 그 북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집으면 비읍이 되네요. 되게 서랍장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 서랍장은 원래 세워서 하는 건데 저희가 눕혀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위에 달마다 들어오는 신작들을 디피해 놓는 공간입니다. 이런 거는 입고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그 신작들은? 작가의
시선이 좋았던 책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책 중에 문장이 꽂혀서 있는 책들도 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각자 써놔요, 책을. 그 다음에 책을 입고 할 때 상의를 하죠, 서로. 이 책은 왜 드려야 되는지, 뭐 이 책은 뭐가 좋은지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신작을 입고 한 다음에 코멘트를 각자 써놓은 메모지를 보고 코멘트를 적습니다. 그 매달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쪽은 일반 서적이고요. 이쪽은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출판사나 기존 작가들이 기획하는 출판물이거든요. 아, 여긴 독립서적이구나. 네. 그래서 판형이나 이런 게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작가들의 네. 개성이 좀 많이 담긴 책들입니다. 독립서적들은 좀 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문구나 개성이 있는 책들을 네. 주로 이제 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대형 서점에는 없다 보니까 네. 조금 그렇게 여기 책방의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소재가 좀 독특한 걸로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너에는 어떤 책들이 있나요? 말 걸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인 코너예요. 그래서 이쪽은 제 픽이고요. 여기는 동생 픽 해서 각자 다른 취향으로 고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매월 시크릿북이라고 해서 이달이 되면은 아예 어떤 제목인지도 모르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독서용품이라 해서 큐레이팅 해놓는 공간인데 시크릿북이라고 해서 주제를 가지고 딱 단 한 권만 파는 책입니다. 그럼 안에 책이 어떤 책이 있을지는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이 책을 구매하신 분만 알 수 있고요. 아, 블라인드 북이네요. 그죠? 네. 아, 안에 연필도 들어있어요. 포스트잇도 있고. 독서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독서용품으로 같이 나왔어요. 이거 선물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 있겠지만 또 특별히 책방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나름의 어떤 기준이 좀 있으세요? 일단 대형 서점이랑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는 거의 조금 없는 편이고요. 새로운 작가님이다, 안 유명한 작가님인데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쓰는 작가님이다, 이런 주로 조금 찾아보는 것 같고요. 그런 작가님이 있으면 그 작가님에 관한 책을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작가님은 어떤 내용을 쓰는지 이런 걸 좀 캐치해서 그 작가님만 판 다음에 그런 책, 읽어본 책을 입고시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최진우 작가님을 제가 제일 좋아해서 그래서 최진현 작가님 책이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이 중에서 그럼 한 권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 책은 내가 되는 꿈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마주하고 이제 다시 성장해가는 내용인데 소설인데 소설 같지 않은 내용으로 이제 되게 쉽게 몰입도 가능하고 과거의 내가 될 수 있는 건 지금의 나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두고두고 읽으셔도 될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내가 되는 꿈. 우리는 또 울겠지만 절대 같은 이유로 울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다. 이번엔 이쪽 코너로 이제 이동을 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생일 축하책 세트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생일 축하 세트는 내 생일날 나한테 보내는 생일 선물이고요.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취향과 뭐 재미 요소에 맞춰서 추천 도서 하나랑 저희 엽서 하나랑 해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생일에 맞춰서 그날 배송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생일 축하책 세트처럼 또 하고 있는 이벤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뭐 독서 모임이나 행사 따로 하지 못하고요. 나도 책방 주인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나도 책방 주인? 네. 네. 그거는 이제 중고책을 판매하는 코너인데 각자 집에서 이제 중고책을 가져오시고 이제 코멘트를 각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판매를 해주시면 이제 책을 꽂아놓은 다음에 다른 손님이 와서 이제 이거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분한테 수익이 따로 돌아가는 그런 책장입니다. 그것도 되게 특별하네요. 그래서 내 책이 여기 책방에 있으니까 뭔가 책방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여기 책방둑을 방문하시는 손님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혹은 이 책방이 어떤 책방으로 기억이 좀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진짜 단순하게 여기 와서 아,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고 책이 당장 읽는다고 인생이 크게 변화하거나 바뀌진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아, 진짜 이거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렵게 찾지 말고 정말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동네 책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방직이나 책방에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 책방을 오셔가지고 자기 취향이 뭔지 내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서점에 와서 내 취향이 뭔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신정동에 위치한 책방뚝이라는 독립서점을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정말 인테리어도 정말 멋스럽고 무엇보다 SNS로도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 책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작고 소박하지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책들을 보면서 느끼고 배우고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정동 놀러 오신다면 여기 책방뚝 독립서점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취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독립서점 책방뚝으로 나를 찾으러 놀러오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쉽게 지치는 날을 동네 책방에서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기리 씨가 준비했습니다.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 기억되고 길이 잊히지 않는 그때의 그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시절 특별한 가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처음 봤을 때 와, 이런 가수도 있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레이디 가가를 보면서 그 의상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엄청 감탄을 했었어요. 옛날에 고기 드레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오. 저는 싸이 보면서도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미학적인 기준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게 가상이니까 어떻게 콘서트하고 팬미팅 하지? 그랬는데 이제는 빌보드 200에도 오르고 월드 투어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플레이브보다 훨씬 먼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가수가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지금 버추얼 아이돌의 대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때는 1998년 바로 국내 1호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담이 나왔었는데 노래하고 뭐 춤도 추고 앨범도 내고 팬미팅까지 했었거든요. 맞아요. 데뷔곡이 세상엔 없는 사랑이었는데요. 앨범 판매량도 상당했고 20만 장이 가요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만큼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아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사랑하는 인간 여성의 곁에 있기 위해 사이버 세계를 떠나 현실 세계로 온 캐릭터였는데요. 나이는 20세, 혈액형은 O형, 좋아하는 국내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었고요. 심지어 신촌의 라이브 카페와 영화관을 즐겨 찾는다는 그런 설정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AI도 있고 가상 아이돌도 좀 익숙하지만 네. 그때는 진짜 시대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좋아했는데 네. 그때는 좀 어렸고 저는 H.O.T.를 이제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기 위해서 좋아했나 봐요. 살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또 헤어스타일이 문희준 씨의 예전 그때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요즘 추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그 시절 1998년 1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즈 앨런 해밀턴의 한국 보고서를 시작으로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 그리고 내가 연봉 18억 원을 받는 우와. 이유처럼 성공과 자기개발을 다룬 책들이 보이고요. 할 수 있다! 한글 윈도우 95 그리고 가른빈가의 사랑까지 경제부터 자기개발, 컴퓨터, 소설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사랑받던 시기였습니다. 눈에 띄는 제목이나 궁금한 책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가른빈가의 사랑.
어떤 책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른빈가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인데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가진 상상의 새로 묘사가 됩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극락조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가른빈가 어떻게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난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신문사 기자 도명이 여고생 딸을 둔 효원을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효원이 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효원과 그 곁을 지키는 도명의 사랑을 통해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그린 소설입니다. 되게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에요. 당시 신문에 실린 광고 문구도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그대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어느 윤회의 길목에서 새가 되어 울고 있을까? 이 한 문장만 봐도 이 작품이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90년대 감성이 묻어나네요. 네, 좀 그렇죠. 네, 당시 출판계를 보면 이렇게 경제와 현실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한편에서는 이런 사랑 이야기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현실은 현실대로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감성 그리고 위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른빈가의 사랑은 그 시절 독자들이 찾았던 사랑과 위로의 감성을 담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목은 낯설지만 당시 독자들의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엔 6위! 할 수 있다 한글 윈도우 95입니다. 제목부터 시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윈도우 95 알죠? 네. 집집마다 꼭 있던 책인 거. 맞죠. 지금 컴퓨터를 처음 켜도 인터넷 검색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마우스 사용하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 창 닫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윈도우 95 사용법을 실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만든 컴퓨터 입문서였는데요. 컴퓨터 원리를 잘 몰라도 책에 나온 화면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윈도우 95면 95년도에 이제 나온 책인데 98년도까지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윈도우 95는 이미 나왔지만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인터넷과 PC 통신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는 사람도 늘었고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뭐 소설이나 입문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컴퓨터 책이 서점가를 휩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그만큼 컴퓨터가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가 다 배워야 하는 그런 생활 지식, 상식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까요? 당시 기사에 따르면 할 수 있다 한글 윈도우 95를 비롯해 할 수 있다 인터넷, 할 수 있다 한글 엑셀 95 같은 할 수 있다 시리즈가 컴퓨터 분야 베스트셀러를 휩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배우기 위해 가장 먼저 펼쳐들었던 책 중 하나가 바로 할 수 있다 한글 윈도우 95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 시작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배우려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1998년 1월 셋째 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1위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부즈 앨런 해밀턴의 한국 보고서입니다. 오, 한국 보고서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책은 당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단한 보고서인데요.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 직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한몫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매우 흔들리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경제가 곧 내 삶의 문제가 되기도 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를 다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경제가 어떻고 또 앞으로 경제는 어떤지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이제 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경제서가 이렇게 좀 폭넓게 사랑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소설 같은 건 그렇진 않은데 맞아요. 이 출간 3일 만에 전국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3일 만에. 네. 심지어 최악의 출판 불황 속에서도 출판사에는 하루 4,000부씩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신입사원 권장도서로 선정을 했고 대학에서는 부교재 채택 문의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관심을 받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보고서의 인기는 책 한 권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이 IMF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경제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t's right! 한국 보고서는 그런 시대의 불안과 궁금증이 그대로 담긴 그 시절 베스트셀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 서점가를 통해서 그 시절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든 책들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책 속에 담긴 그 시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에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답을 찾는 시간. 국회 책마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